이번에 볼 시는 북이라는 시예요. 북이라는 시고 1935년에 발간된 영랑시집에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30년대 후반 뭐 이때 쓴 시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런 약간 민족 문화에 대한 그런 시니까. 근데 사실 김영랑 시인이 원래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 그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되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전라도의 부잣집 아들이니까 당연히 전라도의 이제 판소리라든지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전통 문화들. 예,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즐겼고 또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이런 명창들 예, 불러다가 이제 공연하고 이러면 김영랑 시인이 직접 북을 쳐서 예, 장단을 치기도 하고 그랬대요. 굉장히 판소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판소리를 뭐 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 김영랑.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언머리 잦은머리 휘몰아보아.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소리를 떠나서야 북은 오직 가죽일 뿐 헛때리는 망가비도 숨을 고쳐 쉴 밖에.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연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북은 오히려 컨닥타요. 떠받는 명거인데 장가락을 온통 잊으오. 떡궁 동중정이요 소란 속에 고요있어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이거 화자가 얘기를 하죠. 자네는 소리를 하게, 너 판소리 그 소리 뭐 노래 뭐 이런 거 좀 해봐. 내가 북을 잡게. 신나네요. 자,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언머리 잦은머리 이건 이제 장단 이야기죠. 이게 느린 것부터 순서대로 늘어났네요. 진양조가 제일 느리고 중머리 그 다음 이렇게 느린 가락부터 빠른 가락으로 휘몰아보아. 휘몰이 제일 빠르니까 휘몰아보아. 그러면서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자,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창하는 광대랑 이 북치는 고수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숨결이 맞는다. 예, 호흡이 잘 맞는 거죠.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시원한 일이야. 이걸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그죠? 아,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돼요. 그쵸. 얼마나 청량해요, 마음이. 소리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소리, 이 광대 창이 없으면 북은 그냥 가죽일 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헛때리는 망가비도. 근데 소리가 없으면 북이 의미가 없는데 또 이 소리 그 북을 헛때리면 망가비, 송망갑이라고 당시에 뭐 근대 뭐 9명의 명창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분이죠. 그런 엄청난 그런 명창도 북을 잘못 쳐주면 숨을 고쳐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창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북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면서 이 북은 장단을 친다는 말은 모자라대요. 북이 장단 쳐준다 이런 정도 말로 표현하면 안 돼. 연창을 살리는 반주? 아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그건 다 지나. 그거보다 더해. 더 올라가세요. 더 가요. 그래서 북은 어디까지 가요? 북은 오히려 컨덕터. 북이 지휘자래요. 북이 지휘자고. 자, 그래서 떠받는 명곡, 그 음악을, 그 곡을, 뭐, 흥을, 어쨌든 그런 것을 떠받치는 명곡인데, 장가락은 다 잊어요. 음악을 하면서도 그걸 잊어요. 떡궁, 요 이제 그 소리, 북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동중정,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 소란 속에 고요 있어.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네는 소리하게 내가 북을 치지. 재밌겠다. 여러분도 즐기세요. 어, 1939년에 문장지에 발표된 시입니다. 1939년이니까 이제 일제 만행이 이제 아주 끝을 향해 치닫는 그런 시절이 코앞인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던 그 시절에 쓴 시네요.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 아니고, 일제 그 나쁜 엑스들이 얼마나 나빴으면, 김영랑 시인이, 돌담에 소새기는 햇발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거라던 김영랑 시인이 이런 시를 쓰겠냐고요. 그죠? 이건 다 일제 놈들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독을 차고, 독은 그 포이즌 맞습니다. 디오로에서 포이즌, 뿌아종, 그 향수 생각나네요, 옛날에. 지금도 나오나요, 뿌아종이? 자, 어쨌든 독을 차고 김영랑.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훑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얼 하느냐고?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나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우리 김영랑 시인이요. 창치기명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지조를 지킨 그런 문학인들 또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뭐 친일 행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말로 쓴 작품이 어디에 실렸었다. 막 이런 슬픈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김영랑 시인이 되게 좀 멋져 보이는데 이 시는 그런 면에서 김영랑 시인의 멋짐을 되게 약간 서사적이기도 하고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가슴에 독을 찬 지 이미 오래됐대요. 1939년에 발표됐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 독이 언제부터 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똑똑한 그런 젊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이런 사람이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가슴속에 독을 찬 지가 오래됐대요. 근데 이 독은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대요. 그래서 새 거야. 새 겁니다. 신상은 아닌가요? 오래된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친구가 야, 너무 무섭다. 그 무서운 독은 그만 훑어버려. 그렇게 독 차고 살면 뭐해. 그러지 말고 그냥 아름답게 살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세상과 그냥 좀 타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김영랑이 내 독이 너를 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선뜻 아무렇지도 않게 너를 해할 수도 있다. 나는 너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보다는 사실 이렇게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너무 일제강점기로 풀어가나? 죄송해요. 근데 또 시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독이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이거는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일제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친구가 아마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야, 그렇게 살면 뭐하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가 몇 년 산다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너도 나도 언젠가 죽으니까 몇 살까지 살지.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세월은 계속 흐르고 나중에 땅덩이가 모질라져 모래알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런 것이 바로 허무주의라는 것이죠. 네? 허무주의. 나 근데 전 너무 허무주의에 잘 사로잡히는 그냥 허무주의 약간 기반 약간 심정적으로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허무주의입니다. 그럼 하면 뭐해? 이런 거죠. 여기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보이죠.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살면 뭐하냐? 소용도 없고 몇 년 산다고. 그러고 나면 세상 뭐가 바뀌어?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 뭐 이런 거. 허무한데 그 도대체 주고 독은 차서 뭐하러 하느냐고? 자, 그래서 이제 김영랑이 그런
친구의 시선에 대해서, 친구의 견해에 대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밝힙니다.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태어나서부터 쭉 괴로웠어요.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계속 원망했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허무해, 맞지. 그렇지만 앞뒤로 덤비는 이리와 승냥이가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예, 장씨 개명도 하고 일주와 타협하고 이제 그쵸? 자신의 어떤 양심, 자기의 생각 이런 거 꺾고 그걸 내주고 그냥 시류에 따라 살아가고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그렇게 만들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리와 승냥이가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신세는, 나는, 내 운명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맡긴 신세예요. 이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그 서정주 시인도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 밝혔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친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서정주 시인 되게 훌륭한 대답을 하셨죠. 광복이 될 줄 몰랐다. 근데 광복이 될 줄 모른 건 서정주 시인만이 아니고요. 다들 당시에는 일본이 너무 잘 나갔고, 일본 당시에 실제로도 잘 나갔으니까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나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김영랑에게 예정되어 있는 앞날이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맡긴 신세인 거죠. 근데 김영랑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대요?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대요. 나는 타협하지 않겠대요. 왜? 마금날, 내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광복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때니까요. 이제 뭐 미국도 공격할 판인데 일본이. 그런 건 광복 같은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는 결국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독을 차고 선선히 좋아 가겠대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김영랑 시인.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막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뜨라리 웃음 짓는 샘물같이 막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영랑 시인이라는 그냥 시인 자체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